이 서류에 사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강태준은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서유진의 앞에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마룻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중 한 장이 유진의 발끝에 닿았다. 굵고 선명한 글씨. 이혼 합의서. 유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감쌌다. 5개월. 작은 생명이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내 아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태주는 경멸이 깃든 눈으로 그녀의 배를 차갑게 훑었다. 그 뱃속의 아이 난 인정 못해. 아니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 더 추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 잔인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추해진다니.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것은 뱃속의 이 작은 아이였다. 태준과 그녀를 이어줄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늘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어 필사적으로 참았다. 지금 울면 정말로 그가 말하는 추한 여자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이 지독한 현실처럼 떠올랐다. 모든 것은 3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 3년 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이 만들어낸 꽃길은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같았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하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 위에서 부서지며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쳤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세기의 커플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KT 코퍼레이션의 젊은 총수 강태준과 베일에 쌓인 신부 서유진의 결혼식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향해 찬사와 부러움이 섞인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벽이라도 있는 듯 어떠한 감정의 교류도 느껴지지 않았다. 신랑 강태준은 최고급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외모였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결혼의 기쁨 대신 차가운 의무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고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 선 신부 서유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즈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그녀의 모습은 한 송이 수련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하얗게 분칠한 얼굴 아래 그녀의 표정은 불안과 슬픔으로 희미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서유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어떠한 감흥도 없이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맹세는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이제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단어들이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존중도 아니었다. 철저한 비즈니스 차가운 계약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양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KT 코퍼레이션에 바쳤던 분. 혈연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아인 자신을 거두어 딸처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 그런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었다. 유진아, 미안하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욕심이다. 태준이 녀석 성격은 차가워도 뿌리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혼을 해야 KT가 살아.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구나.
경영 악화로 휘청이던 KT 코퍼레이션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경쟁사인 SJ그룹의 투자를 막고 새로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마지막 조건이 바로 강태준 총수의 안정적인 가정이었다. 보수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총수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유진은 그저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 배경도 집안도 없는 고아.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계약 신부. 신부 서유진 양은 신랑 강태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굳게 맹세합니까?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시선이 태준에게 닿았다. 그는 여전히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은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거짓 맹세였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꽃이 피비처럼 흩날렸다. 그 화려함 속에서 유진은 철저히 혼자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남동에 위치한 강씨 일가의 본가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성처럼 거대한 저택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꼿꼿한 자세의 중년 여인이 그들을 맞았다. 태준의 어머니이자 KT 코퍼레이션의 안주인 윤 여사였다.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뜻함 대신 값을 매기는 듯한 냉정함이 가득했다. 따라오너라. 그녀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들고 그 뒤를 따랐다. 저택 내부는 박물관처럼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윤 여사는 두 사람을 서재로 데려갔다. 그리고 변호사가 내민 또 다른 서류를 유진의 앞에 놓았다. 혼전 계약서와는 별개의 결혼 생활 수칙이었다. 읽어봐.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할 것. 공식적인 석상을 제외하고 태준이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말 것.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어른들과 상의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10가지가 넘는 조항들은 모두 유진의 행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그저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인형이 되어야 했다. 3년이다. 윤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3년 후 이 결혼이 끝나면 약속된 보수는 지급될 거다. 그 전까지는 쥐 죽은 듯이 이 집안의 명예에 흠집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아들었니? 내 어머님. 유진은 힘겹게 대답했다. 태준은 그 모든 상황을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그날 밤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신혼 침실. 태준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턱시도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유진은 방 한쪽에 어색하게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야.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그녀에게 직접 건네는 첫마디였다. 착각하지 마. 난 너에게 어떠한 관심도 감정도 없어. 넌 그저 3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계약의 핵심 조건이야. 명심해. 그때 그의 휴대폰이 부드러운 진동음과 함께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부드러운 파동이었다. 체리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체리. 한체리. 그가 사랑하는 여자. 대한그룹의 막내딸.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듯했다. 유진을 향해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다정한 목소리였다. 아니 괜찮아. 이제 막 들어왔어. 그래 알았어. 기다려. 금방 갈게. 그는 짧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옷장으로 가 새 코트를 꺼내 입었다. 어디 가세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가 멋대로 튀어나왔다.
태주는 코트에 옷깃을 쓰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경고의 빛이 어렸다. 방금 내가 한 말 벌써 잊었나? 네.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이 방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세게 울렸다. 유진은 혼자 남았다. 화려하지만 텅 빈 방. 수억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 완벽하게 준비된 신혼 첫날 밤. 모든 것이 있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신랑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유진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드레스의 비즈 장식이 유리에 부딪혀 작고 서글픈 소리를 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3년의 시간이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차갑고 긴 감정 없는 형벌의 시작이었다. 한남동 저택에서의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정원의 나무들이 잎사귀의 색을 바꾸는 것뿐. 서유진의 일상은 거대한 박제처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대하고 텅 빈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언제나처럼 냉랭했다. 강태준이 이 방에서 잠을 자는 일은 없었다. 그는 결혼 첫날 밤 이후로 저택 별채에 있는 자신의 개인 서재 겸 침실에서 지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었다. 유진의 하루는 긴 복도를 걸어 1층 다이닝룸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2사람이 앉아도 넉넉할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끝자리에 그녀는 늘 혼자 앉았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소리 없이 음식을 차려주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들은 유진을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존경심 대신 차가운 의무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윤 여사이며 서유진은 그저 3년짜리 계약으로 들어온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윤 여사와의 아침 식사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만 있었다. 그것은 식사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윤 여사는 갓 구운 빵을 나이프로 우아하게 자르며 유진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제는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니? 보이질 않더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어머님. 책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고작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죽여서야 쓰겠니? 다음 주에 있을 자선 바자회 준비나 돕거라. 넌 참석할 자격은 없으니 뒤에서 일손이나 거들라는 뜻이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진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그저 내 어머님이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반박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역할은 순종이었다. 태준과의 마주침은 거의 없었다. 그는 유진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고 그녀가 잠든 후에 들어왔다. 어쩌다 복도나 거실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그는 유진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와 비싼 향수 냄새만이 그가 존재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유진은 종종 거대한 저택을 정처 없이 헤맸다. 고후의 진품이 걸려있는 복도 대리석 조각상이 놓인 로비 수천 권의 고서가 잠들어 있는 2층의 도서관. 모든 것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유일한 유령이었다. 그녀만의 작은 안식처는 저택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유리 온실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있던 곳을 유진은 매일 조금씩 가꾸었다. 작은 허브 화분을 옮겨 심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흙을 갈아주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하는 동안에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요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존재가 나타났다. 한첼이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깃털처럼 가볍고 명랑한 목소리가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흔들었다. 유진이 거실 창가에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윤 여사는 현관까지 마중 나가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체리를 반갑게 끌어안았다. 어머, 우리 체리 왔구나.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마카롱 사왔죠. 파리에서 갓 공수해 온 거예요. 체리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며 쇼핑백을 건넸다. 윤 여사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다. 유진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다. 체리는 그날 이후로 저택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다. 가족 같은 사이라는 명분 아래 그녀는 이 집의 또 다른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윤 여사와 함께 쇼핑을 가고 갤러리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유진을 향한 미묘한 경계와 무시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을 마주치면 언제나 상냥하게 웃으며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하지만 그 호칭 뒤에는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한 번은 유진이 온실에서 허브를 손질하고 있을 때 체리가 그곳까지 찾아왔다. 그녀는 흙이 묻은 유진의 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 형수님, 이런 건 아랫사람들 시키면 되잖아요. 사모님이 직접 흙 만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태준 오빠 망신시키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전 괜찮아요.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해서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체리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하긴 형수님은 이런 소박한 게 어울리긴 하죠. 화려한 파티나 사교계보다는요. 그렇죠.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유진의 출신을 비웃고 그녀가 이 상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임을 각인시키는 잔인한 말이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흙이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출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오후였다. 유진이 2층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준의 웃음소리였다. 유진은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이 체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존재하는 연인처럼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그림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자신은 그저 계약으로 묶인 껍데기뿐인 아내라는 것을. 하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때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2층까지 들려왔다. 세아가 뭐 하고 있느냐? 어서 내려와 보지 않고. 유진은 책을 내려놓고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는 윤 여사와 태준 그리고 체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유진만이 그 그림에 속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내와야지. 뭘 멍하니 서 있어. 윤 여사가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켰다. 손님. 체리를 지칭하는 그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이 집의 며느리인 자신 앞에서 남편의 여자를 귀한 손님이라고 칭하는 잔인함. 유진은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세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찬장에서 최고급 닭이 세트를 꺼냈다. 섬세한 백자 찻잔을 쥐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용인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윤 여사가 그녀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굴욕을 감내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뜨거운 물을 따르고 차심을 우리고 정성스럽게 찻잔에 따랐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그 짧은 거리가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먼저 윤 여사에게 그 다음 태준에게 차를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의 앞에 섰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때 체리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형수님. 그녀는 유진을 올려다보며 가장 순진하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런 건 보통 집안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직접 다 하시네요. 괜히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집안 사람들. 그 말은
고용인이라는 단어를 우아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체리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유진을 이 집의 하녀와 동급으로 취급한 것이다. 유진의 얼굴에서 셔츠 핏기가 가셨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스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보았다. 도와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그저 이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이 궁금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이 순간에 남편인 그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태준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찻잔을 들어 무심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동의였다. 그래, 내 말대로야. 저 여자는 그 정도의 대우가 어울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몸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가 있든 없든 그들의 즐거운 시간은 계속될 것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며느리.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에 사는 유령이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름뿐인 아내. 유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두 팔을 감쌌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한남동의 저택은 그녀에게 집이 아니었다. 아름답고 거대한 감정 없는 감옥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했다. 그것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었다. 상처받을 일도 없었다. 그녀는 한남동 저택이라는 거대한 수족관 속에서 감정을 지운 채 유영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작은 온실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아감이었다. 그날도 유진은 온실에서 로즈마리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향긋한 허브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잠시나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유진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충호 환자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유진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서충호, 그녀의 양아버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 같은 존재. 유진은 어떻게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가운 수술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유진은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수술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특수 장비와 약물이 필요해서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단 수술 동의서와 함께 원무과에 가서 수납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내민 서류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유진의 눈앞이 하얘졌다. 5억 원.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재벌가의 며느리. 사람들은 그녀가 돈방석 위에 앉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없었고 그녀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이었고 그녀는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빈겁대기 신부일 뿐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절망감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통화 연결음이 끊어질 때마다 유진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과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급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 중이십니다. 어떤 전화도 연결해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중요한 미팅. 그에게는 아내의 전화보다 쓰러진 장인의 소식보다 회사의 비즈니스가 언제나 우선이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다. 강남 테헤란로 KT타워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 여겼던 그 거대한 유리 빌딩이 이제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걸린 목적지가 되어 있었다. KT타워의 로비는 위압적일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다. 유진의 초라한 행색은 그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로비의 안내데스크에 강태준 회장님의 아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서실과 같았다.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알 수 없습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 중앙의 소파에 앉았다. 기다리기로 했다. 그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이 오가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총수님의 그 그림자 아내 아니야. 여긴 어쩐 일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했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에 해가 기울고 도시에 어둠이 내렸다. 로비에 화려한 조명이 켜졌다. 유진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을까.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강태준이었다. 여러 명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보고를 받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날카로운 예민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유진을 못 본 척 그대로 지나쳐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만요. 유진은 벌떡 일어나 그를 쫓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만 얘기 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태준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몸을 움찔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쳐냈다. 그의 눈빛에 노골적인 혐오감이 스쳤다. 두 사람은 빌딩의 현관 바깥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마주섰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제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유진은 애써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수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제발 도와주세요. 그 돈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빌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금세 녹아내렸다. 그의 표정은 눈보다 더 차가웠다. 내가 왜...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잔인한 말이었다. 유진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오직 유진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네가 체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너도 잘 알겠지. 체리는 아직도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네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체리가 그렇게 아파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모든 것을 유진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니 네가 직접 그 상처를 아물게 해. 태준은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지독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체리를 찾아가.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 네가 어떤 더러운 수법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그 아이가 너를 용서하고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럼 돈을 주지. 네 아버지 수술비.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영혼까지 남김없이 짓밟아버리려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하얀 눈이 유진의 머리와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유진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붙잡았던 손을 놓았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눈 덮인 도로를 달려 시야에서 사라졌다. 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버지의 생명과 자신의 존엄. 선택지는 없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에 눈물은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다. 첫눈이 아름답다고 말했던가. 유진에게 25년 인생 최악의 겨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유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청담동에 위치한 한체리의 개인 레지던스였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로비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나 그녀는 체리의 집 문 앞에 섰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도 함께 부서져 내릴 터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홈드레스를 입은 체리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어머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체리의 시선 너머로 거실 창가에 서 있는 강태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감시자였다. 유진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유진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체리는 그녀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자신은 푹신한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유진은 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저기, 형수님 일단 앉으세요. 왜 그러고 서 있어요? 체리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양무릎이 닿았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체리 씨,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태준 씨와 체리 씨 사이를 제가 방해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태준이 시킨 말을 앵무새처럼 내뱉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독처럼 목구멍을 태웠다.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유진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체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형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는 신용까지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스스로 일어섰다. 창가에 서 있던 태준이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는 유진을 한번 차갑게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침묵은 약속은 지키겠다는 뜻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체리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영혼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굴욕은 헛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병원 원무과로부터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대수술을 받았고 기적처럼 고비를 넘겼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의식을 되찾아 그녀의 손을 힘겹게 잡아주었을 때 유진은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 따위는 아버지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후 몇 주간 유진의 시간은 병원에서 멈췄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재활을 도왔다. 그 시간만큼은 한남동의 감옥도 강태준도 한채리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으니 당연한 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보다 못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검사를 권했다. 그리고 유진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차입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임신.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어느 밤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술에 취해 들어온 태준이 그녀의 방으로 잘못 찾아왔던 밤. 그는 그녀를 체리라고 부르며 품에 안았다.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사랑도 애정도 없는 그저 일방적인 하룻밤의 실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결과물이 바로 이 아이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는 실수가 아니었다. 텅 비었던 그녀의 세상에 찾아온 유일한 기적이었다. 희망이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아이가 태준과 자신을 이어주는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마저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또 다른 절망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한남동 저택의 한 고용인을 통해 유진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체리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아이, 감히 그 천박한 여자가 태준의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체리는 차갑게 웃었다. 기적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며칠 후 유진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서유진 씨 아니세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의 남자였다.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 모르시겠어요.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계시던 동네에서 같이 봉사활동했었는데 유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남자의 미소가 워낙 서글서글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를 잘 아는 척했고 그녀의 고된 병간호 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낯선 서울에서 처음 만나는 따뜻한 위로에 유진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그 후로도 우연한 만남은 몇 번 더 이어졌다. 병원 복도에서, 근처 식당에서. 그는 언제나 친절했다. 한 번은 유진이 커피를 쏟아 코트가 젖었을 때 그가 걱정하며 손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했다. 어지럼증을 느낀 유진이 잠시 휘청였을 때 그가 놀라 팔을 붙잡아준 적도 있었다. 유진은 그를 그저 친절한 동네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모든 만남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의 모든 순간은 멀리서 대기하던 카메라에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보이는 각도로 담기고 있었다. 마침내 체리의 계획이 완성되던 날 밤, 태준은 체리에게서 건네받은 사진들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사진 속에서 유진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가 그녀의 옷을 닦아주고 그녀의 팔을 잡아주고 있었다. 체리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나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형수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우연히 봤어.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 여자 감히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단 말인가. 어쩐지 그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더라니.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는 폭풍처럼 한남동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유진은 마침 방에서 갓 사온 아기 옷을 펼쳐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작은 옷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선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유진의 앞으로 집어던졌다.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게 뭐야?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자신과 민혁의 모습이었다. 그냥 아는 분인데요.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그녀의 순진한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아는 사람 이 사진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태주는 맹수처럼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내 행세를 하면서 다른 놈과 놀아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유진은 겁에 질려 외쳤다.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앞에 놓인 작은 아기 옷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유진의 뱃속을 향해 가장 잔인한 의심을 내뱉었다. 그 뱃속의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긴 한 건가?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유진의 심장을 관통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행복한 꿈, 유일한 희망이 그의 의심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의심은 잔인한 확신이 되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방은 감옥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방문을 밖에서 잠갔다. 하루 3번 고용이니 쟁반에 음식을 날라다 주었지만 그들은 유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듯 입을 굳게 닫았다. 오해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유진은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다. 태준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목이 쉬도록 외쳤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언제나 굳게 닫힌 문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태준은 단 한 번도 멈춰 서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미치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아버지가 딸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해하실까. 혹시라도 충격을 받아 병세가 다시 악화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와 통화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 마지막 간청마저 차갑게 묵살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다. 그날 밤 유진은 창밖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안위를 기도했다. 그때였다. 달칵하고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 씨. 희망을 품고 돌아본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검은 복면을 쓴 2명의 낯선 남자였다. 유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친 손에 입이 막혔다. 남자들은 그녀를 자루처럼 둘러매고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지나는 짧은 순간 유진은 다른 방에서도 체리가 똑같이 남자들에게 끌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겁에 질려 울부짖는 체리의 모습. 그 순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그 장면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연기인지 알아챌 수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폐공장이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진과 체리는 거친 손길에 의해 낡은 의자에 각각 묶였다. 흐흑,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체리는 공포에 질린 듯 가녀린 몸을 떨며 흐느꼈다. 유진 역시 두려움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잠시 후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2 사람 앞에 섰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2 사람을 훑어보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였다. 강태준 회장 만나 내 여자 2명이 지금 내 손에 있다. 괴한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너? 원하는 게 뭐야? 수화기 너머로 태준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하는 건 돈이지. 50억. 하지만 돈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바로 선택의 기회라는 거. 괴한은 체리와 유진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내와 네가 사랑하는 여자. 둘 중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하겠나? 대답할 시간은 1분 주지. 1분 안에 대답 못하면 둘 다 죽는 거야.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유진의 귀에는 오직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이성이 마비되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아주 작은 비이성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증오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법적인 아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이를 가진 몸이었다. 아무리 오해를 하고 있더라도 핏줄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발, 한채리. 하지만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태준의 목소리는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그 여자 살려. 한채리 그 여자만 무사히 보내줘. 돈은 얼마든지 주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바로 옆에서 체리가 안도의 흐느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유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괴한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체리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체리는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며 공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유진을 향해 아주 잠깐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 스친 것은 누구도 보지 못한 차갑고 잔인한 승리의 미소였다. 체리가 사라지자 남은 괴한들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했어. 한 남자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말했다. 위. 체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순간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되었다. 괴한의 군홧발이 유진의 배를 향해 날아들었다. 악.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유진은 의자채로 옆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남자들은 임신한 그녀의 배를 집중적으로 걷어찼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안 돼. 아가야, 안 돼.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다리 사이로 뜨겁고 축축한 무언가가 울컥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붉은 피였다. 그녀의 기적, 그녀의 희망, 그녀의 전부였던 작은 생명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었다.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진의 휴대폰 액정이 환하게 켜졌다. 서울대학병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괴한 중 한 명이 그것을 힐끗 보더니 그대로 발로 짓밟아 버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괴한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그리고 아랫배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공허함. 아이는 사라졌다. 절망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발치에서 부서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힘겹게 기어가 깨진 액정을 켰다. 화면은 들어왔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그리고 간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사모님, 아버님께서 따님을 애타게 찾으시다. 방금 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임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혼자서 외롭게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유진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녀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피 묻은 다리를 끌고 폐공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강바람이 상처를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유령처럼 흔들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거대한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마포대교. 난간 너머로 검은 한강이 도시의 불빛들을 삼킨 채 깊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이는 죽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다리 난간 위로 올라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렸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마침내 이 지독한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아빠, 아가야, 엄마가 갈게. 그녀는 눈을 감고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풍덩하는 작은 소리는 금세 도시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강물 위로 뜬 작은 물거품 몇 개가 서유진이라는 한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서유진의 의식은 차갑고 어두운 물속을 끝없이 헤맸다. 고통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무의 공간.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때 희미한 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끌어당겼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다급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궁거렸다. 찾았다, 여기야. 아직 숨 쉬어, 빨리 병원으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유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친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백합 향기였다. 눈을 깜빡이자 새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소음 하나 없는 고요한 공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넓은 병실. 정신이 드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창가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낯선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누구세요? 목이 잠겨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다. 유진은 경계심을 품고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아이. 왼쪽 손목에 자신과 똑같은 희미한 별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 20년 전 빗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SJ그룹 서 회장님의 외아들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5살 배기 딸은 실종되었고요. 모두가 아이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사람 아이의 할아버지만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손녀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박지훈은 유진의 손목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 작은 반점을 가리켰다. 이 반점이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당신을 키워주신 서충호 어르신께서 오래전 동료에게 우리 딸 손목에는 작은 별이 있다고 무심코 하신 말씀을 저희가 몇 달 전에야 찾아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사고, 실종, 할아버지. 당신 이름은 서유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아가 아니에요. 당신은 SJ그룹 서진혁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사촌오빠 박지훈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남자의 진지한 눈빛과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명백한 증거가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자신을 애타게 찾던 사람이 있었다니. 그녀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지훈은 그녀를 한 사람에게 데려갔다.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저택. 그곳에서 유진은 자신의 할아버지 SJ그룹의 서진혁 회장과 재회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인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알려진 노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유진을 데리고 그의 앞에 섰을 때 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진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파도처럼 일렁겼다. 그는 주름진 손을 뻗어 유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돌아왔구나. 내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노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유진은 그 주름진 손을 붙잡고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20년간의 외로움과 서러움,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그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자의 울음이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사촌오빠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죽은 아이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녀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슬픔과 고통은 그녀의 영혼을 담금질하는 불길이 되었다. 증오는 차가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녀의 심장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다. 강태준, 한채리,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당하고만 있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모든 자료를 읽었다. 경제 경영 법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했다. 그녀의 안에는 할아버지의 비범한 두뇌와 아버지의 천재적인 사업 감각이 잠들어 있었다. 그것이 깨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1년 후 서울 강남 SJ타워 최고층 회장실. 한 여자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는 세련되고 날카로운 단발머리로 바뀌어 있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깊은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몸에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파워슈트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1년 전 한강에 몸을 던졌던 가녀린 서유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SJ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서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들어왔다. 준비됐어, 유진아.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진의 시선이 창밖 멀리 보이는 KT타워를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응, 이제 시작이야.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SJ그룹 이사회 회의실. 길고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싼 10여 명의 이사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1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그룹의 실권을 장악한 젊은 회장 서유진. 김 이사님, 그 방식은 10년 전에는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안정이란 결국 도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반기를 든 노장 이사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시했다. 저희가 제시하는 M&A건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포석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가 펼쳐졌다. 유진은 막힘없이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전략이 가진 타당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해 나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시험하듯 바라보던 이사들의 얼굴에 점차 감탄과 경외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1년 전 갑자기 나타난 핏덩이 후계자라며 그녀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박지훈이 흐뭇한 미소로 말했다. 이제 다들 꼼짝 못하네. 김 이사님 표정 봤어. 완전히 넋이 나갔던데. 아직 멀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유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 강 건너 여의도에 우뚝 솟은 KT타워에 고정되어 있었다. KT코퍼레이션 쪽은 어때? 예상대로야. 지금쯤 강태주는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엘리시안 필즈에 사활을 걸고 있을 거야. 경영 악화를 만회할 마지막 카드거든. 지훈이 태블릿 PC를 건네며 말했다. 화면에는 KT의 야심찬 프로젝트 계획안이 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희망 내가 직접 꺾어줄 거야. 그날 이후 유진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철저한 데이터와 냉철한 이성을 무기로 움직이는 전략가였다. 첫 번째 수는 자금줄 압박이었다. 유진은 SJ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KT코퍼레이션의 회사채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KT가 발행한 채권의 가장 큰 손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강태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핵심 파트너 가로채기였다.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클라우스사는 KT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유진은 직접 독일로 날아갔다. 그녀는 클라우스사의 까다로운 회장 앞에서 1년간 갈고 닦은 유창한 독일어로 SJ그룹의 비전과 재정 안정성을 브리핑했다. 그리고 KT가 제시한 것보다 2배는 더 좋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마지막은 여론전이었다. 유진은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에게 KT코퍼레이션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암시하는 내부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KT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KT타워 회장실. 강태주는 지독한 두통에 관자놀이를 짚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악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회장님, 방금 독일 클라우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5% 폭락했습니다. 비서와 임원들이 쉴 새 없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고 들어왔다. 태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의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파란색 선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1년 전 서유진이 죽은 후 그의 삶은 공허했다. 한채리와의 관계는 예상과 달리 뜨거워지지 않았다. 유진의 죽음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증오했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부재가 남긴 텅 빈 공간은 생각보다 컸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며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SJ그룹,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태주는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서진혁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걸로 아는데 대체 누가 그룹을 이끌고 있는 거야? 그의 질문에 최측근인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저희도 자세히 알아봤지만 후계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다만 서 회장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라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손녀. 태준이 미간을 짚었다. 이름은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추는 듯했다. 익숙한 이름. 하지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으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붉은색 숫자들. KT의 몰락을 알리는 비상등이었다. 강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하지만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다. 정체 모를 이 새로운 적수는 자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경쟁자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똑똑하며 그리고 잔인했다. 마치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품은 사람처럼. 그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다. 매년 가을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경영인연합회 KBA 서미스. 재벌 총수들이 한 해의 성과를 자축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들만의 축제였다. 올해의 행사는 롯데 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다. 최근 KT 코퍼레이션의 위기는 재계 전체의 가십거리였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시선들이 등 뒤에 와서 박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SJ그룹의 새로운 회장 서유진을 만나기 위해서.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그녀였지만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와 담판을 지어야 했다. 이 미친 공격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채리는 그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태주는 짧게 대답했다. 체리의 위로가 더 이상 예전처럼 위안이 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SJ그룹의 공격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정확하게 KT의 약점만을 파고들었다.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공격이 시작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서유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그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던 볼룸의 입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이 길을 열었고
그 길의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날카롭게 자른 단발머리는 차가운 조명 아래 흑요석처럼 빛났고 목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행차 같았다. 강태준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유진,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내,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차가운 한강에 몸을 던졌던 여자. 그녀가 살아있었다. 아니, 저것은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가녀리고 슬픈 눈을 가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낯설고 위험한 존재였다. 태주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체리 역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진은 그들의 충격적인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박지훈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여자가 SJ의 그 손녀야. 맙소사 죽은 강태준 회장 부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유진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연합회 회장의 소개가 끝나자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볼룸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SJ그룹의 젊은 여왕이 내뱉을 첫 마디를 기다렸다. 유진은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한 곳 강태준과 한채리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과 달리 연설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이 말했다. 제 소개에 앞서 여러분께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상의 시작은 평범했다. 병원 근처 카페. 서유진이 한 남자 김민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 찍은 파파라치 사진과 똑같은 장면. 하지만 영상에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유진 씨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혁 씨. 지극히 평범하고 예의 바른 대화였다. 다음 장면. 유진이 커피를 쏟자 민혁이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 사진 속에서는 연인처럼 보였지만 영상 속 두 사람은 어색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영상이지? 강태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굳어갔다. 영상은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한채리가 김민혁을 따로 만나는 모습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룸. 일은 잘 돼가 서유진 그 여자 완전히 믿던 체리의 목소리였다. 그럼요. 순진에 빠져서 제가 하는 말은 다 믿던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좀 심한 것 같은데. 김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끄러워. 돈 받고 하는 일에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건 강태준 오빠가 그 여자를 벌레 보듯 혐오하게 만드는 거야. 완벽하게. 스크린에 체리의 차갑고 아기에 찬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볼륨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체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태준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아니야 오빠, 저거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폐공장. 유진이 괴한들에게 끌려간 그날 밤. 영상은 없었지만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괴한과 체리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처리했어. 체리의 목소리였다. 네 아가씨. 강태준은 아가씨를 선택했습니다. 저 여자는 여기 남았고요. 잘했어. 이제 마무리해. 내가 말한 대로 깨끗하게. 뱃속의 씨앗까지 전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음성 파일의 마지막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볼륨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납치극은 체리가 꾸민 자작극이었으며 그녀는 유진과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죽이려 했다. 태준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악마였고 자신이 증오하고 버렸던 아내는 무고한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악마의 손에 놀아나 제 손으로 아내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남편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차가운 눈동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이게 바로 내 복수야. 그랜드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무대 아래에 있던 한채리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질문들이 총알처럼 쏟아졌다. 한채리 씨 영상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서유진 씨의 납치와 유산을 직접 지시한 게 맞습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체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완벽하게 치장된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인 대한그룹의 한 회장은 싸늘한 눈으로 딸을 한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경호원들에게 외쳤다. 당장 저 애 끌어내.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 자리에서 딸을 버렸다. 체리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발버둥치며 연 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으로 처참하게 묻혔다.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서서 지켜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영상 속 체리의 목소리가,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던 유진의 절규가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장님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단상에서 내려온 유진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 경멸 어린 무관심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날 밤 이후 KT 코퍼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체리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스캔들이 되었다. KT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회사는 최종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그리고 그때 SJ그룹이 구원투수인 척 등판했다. KT의 최대 채권자였던 SJ그룹은 채무 상환 불능을 이유로 KT 코퍼레이션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저항할 힘을 모두 잃은 KT는 속수무책으로 SJ그룹에 흡수되었다. 강태준의 할아버지가 세우고 아버지가 키워낸 그가 모든 것을 바쳤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유진은 인수합병 최종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KT솔루션으로 바꾸었다. 강씨 일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냉정한 선언이었다. 한채리는 납치 살인미수 상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대한그룹은 즉시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그녀는 철저히 버림받았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대중의 손가락질 뿐이었다. 그는 한남동 저택에서 나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지던 유진의 모습,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다 피를 흘리던 그녀의 모습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유진을 만나야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그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매일같이 평창동에 있는 서진혁 회장의 저택으로 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는 저택의 육중한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서서 유진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태준은 흠뻑 젖은 채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유진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다. 따라와. 유진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차를 저택 안으로 몰았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유진은 저택의 넓은 정원비를 맞지 않는 처마 아래에 섰다. 태준이 빗물에 젖은 채 그녀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강요했던 바로 그 자세였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과 우리 아이를 내 손으로 망쳤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였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없이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하늘이었고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그리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 용서.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그런 건 없어, 강태준.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은 용서라는 단어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내 아버지도.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길은 주지.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떠올랐다. 내일부터 구미에 있는 KT솔루션 공장으로 출근해. 구미,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공업도시. 생산 라인 말단 사원으로. 당신이 평생 내려다보며 살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 짊어지고 살아. 그게 당신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잡이야. 그것은 잔인한 형벌이었다. 왕을 가장 비천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태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그는 젖은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알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단단했다. 그게 뭐든 당신이 하라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몸을 돌려 따뜻하고 불이 켜진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홀로 차가운 빗속에 남아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시작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이 이끄는 SJ그룹은 재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특히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파산 직전의 KT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것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유진은 단순히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비인간적인 성과주의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고 직원들의 복지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도입했다. 가장 인간적인 기업. 그것이 유진이 만들어낸 새로운 KT솔루션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다. 모두가 존경하는 지혜롭고 따뜻한 리더였다. 경북 구미,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에서 한 남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도 소파도 없었다. 호티불과 작은 책상이 가구의 전부였다. 남자는 익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강태준의 아침이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다. 굉음이 울려 퍼지는 생산 라인에서 그는 8시간 동안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부품을 날랐다. 까맣게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손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그저 말이 없고 성실하지만 가끔 먼 곳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는 중년의 노동자로만 알 뿐이었다. 그는 누구와도 깊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친절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을 형벌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삶을 배우고 있었다. 그해 가을 유진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아버지의 묘 바로 옆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다. 나의 작은 별 아가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야 할 날이었다. 유진은 국화꽃과 함께 아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데이지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저 잘 지내요. 회사도 많이 안정됐고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녀는 잔디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가야, 오늘은 네가 세상에 나왔어야 하는 날인데 엄마가 예쁜 꽃 사왔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고 있어야 해.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처절한 고통은 아니었다. 잔잔한 강물처럼 그리움만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정말 과거를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때 저만치 떨어진 나무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유진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던 듯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자 당황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그는 매달 쉬는 날이면 몇 시간을 걸려 서울로 올라와 이곳을 찾았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묘를 돌보고 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속죄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유진이 먼저 그에게로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가 다가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엔 어쩐 일이에요? 유진이 담담하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일은 할만해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얼마나 정직한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것들입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이의 비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태준을 향해 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미움의 조각이 가을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강태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죄는 당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몫이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진은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 나를 위해 속죄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놓아주는 것이었다. 지독했던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히 받을 자격 없는 자비를 받은 자의 아프고도 감사한 눈물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길고 담담한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태준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후 그는 아이의 비석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데이지 한 송기를 그녀가 놓아둔 꽃다발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유진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강태준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를 증오했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평온을 되찾은 것. 그것이 그녀가 얻어낸 가장 눈부신 승리였다. 아침 햇살이 그의 지친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것은 그에게도 비록 외롭고 고되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새로운 계절의 향기가 실려오고 있었다.